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10번 프린트에서는요 백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8번 프린트를 통해서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을 시기별로 중요한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고구려가 연맹 왕국의 틀을 벗어던지고 고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성기까지 맞이했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어요. 참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 깜빡했는데 교과서는 선생님 프린트랑 달라요. 이 교과서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교차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막 나라의 기틀 막 건국되는 모습, 나라의 틀을 잡는 모습, 뭐 전성기의 모습 해서 그런 하나의 주제를 놓고서 세 나라 모습이 각각 나와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같은 시기에 그 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건 기본적 내용을 다 공부하고 크로스 보시면 되게 좋은데, 당장 여러분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 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보시면은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선생님은 교과서를 재구조화해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분해 조립을 한 다음에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쫙, 신라 쫙, 백제 쫙, 이런 식으로 배나라를 쫙쫙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나라별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시키는 거야. 이때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중요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쌤이 또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때 쌤이 고구려 설명할 때 광개토대왕 그 전에 고국 원왕 백제와의 그런 갈등,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는 이제 신라를 침범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남하여 가야까지 쳐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왔죠? 네,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던 금관가야가 힘을 잃고 이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가고 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된다. 해서 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 연맹에서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 연맹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도 설명해드렸고, 신라가 이제 광개토대왕의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모습, 박석김 교대로 왕을 하다가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고 지도자를 연장자를 뜻하는 이빨 많은 연장자 이사금에서 대군장 마립간의 칭호를 쓰기도 하고, 이제 내정간섭이 많아지기도 하고, 장수왕의 평양천도랑 남진 정책을 통해 나제 동맹이 맺어지는 이런 것들도 제가 중요 포인트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나라별 특징을 잘 정리하시고 자료랑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각 나라별 크로스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뭘 공부하느냐?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아래에 시기와 수도의 변화 과정이 나와 있고, 이렇게 시기별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제가 그래프로 그렸고요. 각 시기별 중요한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가 어떻게 성립되고 발전해 나가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성기가 되게 빨리 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연맹왕국의 틀을 벗어던지고 고대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거는 고구려가 제일 빨라. 태조왕이랑 고국천왕에서 1, 2세기 정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국가로 기틀을 마련한 거는 고구려가 제일 빠르지만 전성기는 백제가 제일 빨라요. 4세기 근초고왕 때. 그래서 고국원왕도 전사시키고 그랬잖아. 근데 백제는 전성기가 빨리 온 만큼 위기도 빨리 맞아요. 장수왕한테 결국에는 수도를 빼앗기고 왕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백제가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도망간 이후에 어떻게든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한 그 눈물겨운 노력. 그래서 사실 백제는 전성기 근초고왕의 이야기보다 그 한성이 장수왕에게 함락된 뒷이야기, 그 부분이 요즘에는 더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중흥의 노력. 자, 자, 그럼 한번 신나게 오늘 한번 역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의 성립 같은 경우는 기원전 18세기에 이 오늘날의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한성에서 이제 성립이 되는데요. 백제를 성립한 게 누구죠? 네, 여러 나라 성장할 때 쌤이 간단하게 언급했죠. 바로 주몽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입니다. 즉 백제를 만든 애들은 고구려 출신이었다는 거야. 고구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번에 그때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고구려에서 일대 왕인 동명왕 주몽의 아들로 살고 있었어요. 비류랑 온조는. 그런데 주몽이 부여의 왕자님이던 시절, 그때 결혼했던 여자의 아들 유리,
얘가 이제 찾아온 거죠. 아빠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몽은 누굴 택했죠? 네, 본인이 부여에서 낳았던 아들 유리를 본인의 후계자로 택하게 됩니다. 비료랑 온조는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근거지 잡은 거야? 한강에.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는 고구려 출신의 유이민, 비류와 온조를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출신의 이주민과 한강에 살고 있는 토착 원주민들이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첫 스타팅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 한강, 한성, 오늘 하남 스타필드 있는 그 하남 위례 그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고구려와 백제가 한 뿌리다 라는 거, 이 둘의 연관성을 어디서 알 수 있죠? 네, 첫 번째 온조설화. 여기서 이제 결국 온조랑 비류가 주몽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두 나라 같은 양식이다 보니 문화가 비슷해요. 무덤이 비슷합니다. 초기 무덤, 무슨 무덤? 돌무지 무덤. 초창기 무덤이 두 나라 모두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장군총이라는 무덤이 나오고 백제에서는 서울의 석촌동 고분. 그래서 이 두 개의 무덤이 비슷한 돌무지 무덤, 같은 돌무지 무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배층이 같은 계통이다 라고 하는 거야. 말 나온 김에 그럼 부여에서 고구려는요? 그쵸, 주몽설화. 그럼 주몽도 참 나쁜 사람이야. 주몽설화, 그리고 일책시비법과 형사치수제.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까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온 거야. 즉 고구려 백제 모두 사실 부여에서 나온 아이들이다. 이런 계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가 나중에 백제의 중흥기를 이끄는 성왕은 백제가 사실 계보로 따지면 고구려의 아들뻘이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고구려한테 밀리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스스로를 뭐라 그래?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의 근본이 되는 부여의 전통성을 이어받았다. 부여의 전통성이 우리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나중에 성왕 때는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 우리 남쪽의 부여야. 그래서 남부여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구려가 아닌 부여의 정통을 이어받았고 우리가 고구려보다 정통성이 더 위에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서울의 한성에 나라를 만든 온조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시기를 넘어와서 3세기. 이때 3세기 때 백제는 국가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위대한 왕이 나와요. 고구려가 1, 2세기 태조왕과 고국천왕에서 걸쳐서 일어났던 변화를 고구려가 1세기, 2세기 때 태조왕과 고국천왕이 이루었던 변화를 백제는 3세기 고의왕이 한 추에 해결합니다. 고의왕 때에 한강을 완전 차지해요. 막 한강이 시작했다며요. 여러분, 백제가 이 한강, 한성에서 시작한 건 맞지만 시작하자마자 그 주변 모두를 장악할 수 없어. 왜냐면 이게 한강 유역이 워낙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여러 개의 부족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고의왕 때 와서는 그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한 거야, 백제가. 이 한강 유역을 주변 부족을 제압하고 완전히 장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한강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한강, 오늘날 봐봐요. 위치가 어때요? 한강이 있는 여기가 한반도의 정가운데 중심이잖아, 얘들아. 이제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남북 어디로든 뻗어갈 수 있고 또 한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기 한반도의 중심이라 육지로도 어디든 뻗어갈 수 있고 한강을 중심으로 이 강이나 바다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군사적인 요충지고요. 또 여기가 굉장히 평야지방이 넓어요. 강도 풍부한데, 수량도 풍부한데 평지도 많아. 농사 짓기 너무 좋네. 당연히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인구 부양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바다를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죠? 중국으로 가기도 굉장히 좋아. 그래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이게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중국이랑 갈등하는 과정에서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 견제하잖아, 고구려를. 근데 백제는 봐봐요. 나쁜 역할은 고구려가 다 해. 중국이랑 국경 맞대고 있는 거 고구려란 말이야. 그러니까 백제는 굳이 중국이랑 직접적인 갈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고구려만큼 그런 직접적 갈등이 없단 말이야. 국경을 맞대지 않으니까. 그럼 뭐 말할 수 있어? 바다를 통해서 중국이랑 사이좋게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한성을 중심으로 중국과 직접 바다를 통한 교류를 통해서 선진문물도 굉장히 편하게 고구려가 싸워서 얻는 거를 백제는 스무스하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강을 차지하는, 이게 정복전쟁이죠. 이런 한강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의 가장 금싸라기 땅을 차지해서 순식간에 영토랑 백성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불린 이 백제는 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전국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 각각의 연맹왕국 체제에서 각 부족이 독립적인 법과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전국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을 딱 반포함으로써 국가의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제 각 부족을 지배하는 군장들의 독자적인 지배권 어떻게 되는 거야? 약해지는 거지. 자, 이런 통일된 법이 만들어지고 각 지방을 지배하는 군장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제 여러분 이 통일된 법이 들어오니까 지방 군장들의 힘이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군장들은 더 이상 지방을 독자적으로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왕에게 숙이고 중앙으로 와서 왕의 신노인 중앙의 귀족으로 변모합니다. 그럼 당연히 왕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똑같이 대접할 수가 없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력이나 왕에 대한 충성심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야겠죠. 여기 지방의 군장들을 중앙의 관리로 귀족으로 등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급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죠? 관리들의 급을 나눈다. 관리의 등급을 나눈다. 관등제예요. 이때 고위왕은 6개의 좌평이라는 게 오늘 무슨 장관이야.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이런 식으로 6개 분야의 좌평, 책임자인 장관을 두고 전체 관리를 16등급으로 딱 세분화합니다. 오늘날의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이 있듯이 16등급으로 관리를 세분화하기 시작해요. 체계를 잡은 거죠. 그리고 관리들은 등급에 따라 가지고 입는 옷이 정해져 있어. 관복, 다른 말로는 공복이랍니다. 이걸 정해요.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는 보라색, 그다음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얘들아 이렇게 율령을 통해 전국의 통일된 법을 만들고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을 약화시키고 지방 군장을 중앙의 관리로 귀족으로 등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관등과 관복으로 지금 서열화를 하고 있죠. 등급화를 하고 있죠.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왕이 하고 있는 거야. 왕이 모든 기준을 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체제 정비가 4세기 초반에 일어나게, 죄송합니다. 4세기 아니죠. 여기 3세기에 일어나게 돼서 공간상 이렇게 끌어온 거잖아. 그지? 끌어온 거죠. 3세기 때 백제는 빠른 속도로 한강을 차지하고 율령을 통해서 통일된 법, 관등, 관복제로서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게 4세기 때예요. 백제는 가장 빠르게 4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4세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바로 누구? 바로 백제의 위대한 왕 근초고 왕입니다. 근초고 왕은 고위왕이 쌓아놓은 힘을 토대로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각 나라별 전성기가 언제인지 그 전성기의 지도 같이 적어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엔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그래서 우리가 충주 고구려비, 광개토 대왕릉비 이런 것들과 고구려의 영토를 봤죠. 지금 4세기는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의 전성기. 이 백제의 전성기를 여러분이 이 지도랑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이렇게 각 세기별 전성기를 이끈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이 누구인지 관련된 지도는 어떤지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리라 믿습니다. 자, 영토를 확장합니다. 강해진 힘을 토대로.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 제가 북, 동, 남 순서대로 적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방위별로 적어놓긴 했는데 순서대로 따지면 여기가 먼저예요. 맨 먼저 남쪽 상대적으로 만만한 것을 먼저 정복합니다. 자, 백제 남쪽에 누가 있죠? 네, 아직까지 마한, 그 54개국 소국에 마한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마한을 완전히 정복해요. 근초고학 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남부지방에 있던 마한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이게 백제의 엄청난 힘이 돼요. 왜? 마한의 근거지. 이 남부지방이 어디예요? 오늘날에? 그래, 여기가 전라도 지방이야, 얘들아. 전라도는 오늘날에도 가장 쌀이 많이 나오는 우리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죠. 이 곡창지대를 장악함으로써 백제는 엄청난 평야와 식량과 인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마한을 정복함으로써 전라도 곡창지대를 장악함으로써 힘을 굉장히 장악을 했고요. 여기가 곡창지대잖아.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전라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길을 쓴 거고, 그걸 막아낸 게 누구야? 의병과
이순신 장군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한을 정복해서 힘을 키운 다음에는 이제 동쪽에 여기 가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가야를 뭐 정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가야에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거야.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이러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가야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가야가 되게 백제 말을 좀 잘 듣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가야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이렇게 모은 힘을 토대로 어디로 가는 거야? 북쪽으로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고구려에서 미천왕 때 어딜 정복했죠? 그렇지. 중국이 남겨놓은 마지막 한사군 낙랑군을 정복하고 이 평양과 대동강 일대를 고구려가 장악을 하게 돼. 그지? 여기 미천왕 때 그 낙랑군이 있던 이 대동강 평양 유역을 고구려가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랑 백제 사이에 완충 지역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 고구려랑 백제가 직접적인 갈등을 벌이게 돼요. 미천왕이 낙랑군을 정복하고 대동강에 진출한 이후에. 그래서 이 고구려랑 백제의 직접적인 충돌 결과 누가 이겼죠? 네, 전성기를 이끌고 있던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이깁니다. 북쪽으로 고구려를 공격해서 누구를 우리 원통한 왕, 여기 잘못 뭐가 나왔네요. 원통한 왕 고국 원왕을 평양에서 전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후에 소수리망이 나와서 율령, 불교, 태학 등으로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남쪽으로는 마한을 정복해서 전라도를 장악했고요. 동쪽으로는 가야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평양에서 전사시킬 정도로 수많은 영토랑 힘을 보여준 게 4세기 백제 근초고왕입니다. 다음에 이런 힘을 바탕으로, 이런 정복전쟁의 화려한 성과를 바탕으로 당연히 왕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겠죠. 이때 근초고왕 때 들어서 왕위의 부자상속이 확립되게 돼요. 왕위의 부자상속. 그리고 모든 상부의 공통점인데 역사설을 편찬해요. 언제? 나라의 전성기 때. 그 나라가 가장 잘 나갈 때 역사설을 편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4세기 백제 전성기잖아. 근초고왕이 고웅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석이라고 하는 백제의 역사설을 편찬을 하게 돼요. 전성기 때. 그래서 나중에 신라가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거든요. 진흥왕도 마찬가지로 6세기 때 본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거칠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국사라고 하는 역사를 편찬하게 해요. 그럼 쌤, 고구려는요? 5세기 저번에 설명하실 때 고구려는 역사서 얘기 안 나왔잖아요. 편찬했을 거라 추정은 되는데 기록이 남아있진 않아. 그래서 고구려는 나중에 그 수나라랑 당나라가 이제 중국의 통일된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막 백만대군 쳐들고 난리 나거든. 특히 그 수나라의 백만대군의 침략,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역사서가 편찬되는데, 그때 그렇게 나와. 이전에 존재했던 100권의 역사서를 요약해서 6이라는 사람이 5권의 신집으로 정리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 역사학자를 추측하기로는 5세기 때 전성기 광개토에 대한 장수왕 때 쓴 역사서를 그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정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추측인 거고, 일단 기록상 남아있는 거는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의 전성기 때 고홍이라는 학자를 시켜서 서기를 편찬했고, 신라는 6세기 진흥왕의 전성기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단순히 싸움만 했던 왕은 아니에요. 싸움만 하는 왕은 아니고 활발하게 다른 나라랑 교류하는 해외 진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과시한 겁니다. 다른 나라랑 관계를 맺는 게 싸움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교류를 굉장히 활발해요. 이웃나라와의 교류에도 힘을 썼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히 해서 당시 일본의 규슈 지방, 규슈가 어디냐면 여기가 규슈 지방이야. 이 규슈 지방으로 진출을 해서 일본과도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데, 그 당시 근초고왕 때 일본과의 활발한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칠지도예요. 7갈래의 칼이라는 건데 사진 여기 뒤에 나옵니다. 이게 사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국보예요. 이게 엄청나게 화려한 칼이거든. 잘 안 보이는데 이 글자는 딱 봐도 전쟁용 칼은 아니죠. 의기용 제사용 칼이고, 이 칼 표면에 글자를 다 새겨놨어. 이게 이제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 이 칼을 보내니
후손 대대로 이 칼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철기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칼이고 백제랑 일본 간의 교류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훨씬 상대적으로 발전했던 백제가 일본의 왕에게 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은혜롭게 내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무슨 소리냐, 너희 백제왕이 우리 일본에게 조국을 바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합리적으로 하사한 게 맞아. 당시 백제가 일본보다 훨씬 강했는데 왜 힘 강한 애가 약한 애야. 당시 일본은 제대로 된 철기 문화도 없던 시대란 말이야. 근데 왜 강한 백제가 약한 애한테 조공을 바칩니까? 여러분, 이건 고구려가 옥저 동해에게 조공 바쳤다랑 같은 얘기야. 나도 이거 가지고 두 나라 간의 싸움이 나니까 오늘날에는 중립적인 용어로 교류라는 말을 쓰긴 해요. 하도 이거 가지고 둘이 갈등이 많으니까 그냥 교류 정도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요서랑 산둥에도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서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특히 당시 중국 남부지방에 있던 여기 동진 있죠. 동진과도 수교를 통해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대체로 백제가 이 남부지방에 있는 나라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게 근초고왕이에요. 다만 근초고왕, 화려한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연 백제 근초고왕이 죽었던 375년에 누가 태어나죠? 네, 고구려에게는 축복, 백제에는 재앙, 광개토 대왕이 탄생하던 해가 375년입니다. 자, 하여튼 근초고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침류왕이 들어오는데, 침류왕 때는 여러분들 뭘 가지고 오냐? 불교를 가지고 와요. 각 부족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 나라에 통용되는 통일된 종교랑 사상을 통해서 국가의 통합을 가져오는 그런 초부족적인 통합된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어디로부터? 근초고왕 때 외교관계를 맺은 동진으로부터. 이래서 중국과의 교류가 중요한 거야. 선지문물을 받아들이니까. 이 동진으로부터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에 왔던 승려가 동진에서 마라난타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 고구려에서는 어느 왕 때? 소수리왕 때. 어느 나라로부터? 북쪽에 있던 전진으로부터. 어느 승려가? 순도라고 하는 승려가. 은근히 승려 이름 많이 나옵니다. 불교를 받아들였고, 백제는 조금 뒤. 어느 왕 때? 침류왕 때. 얘들은 남쪽에 있던 동진이라는 나라의 어느 승려? 마라난타. 자료에 나와요. 마라난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승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중앙집권 체제에 도움이 되었다. 자,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백제는 고난의 시작이야. 왜? 고구려에 여러분 광개토 대왕 때 이미 위기를 맞이했죠. 광개토 대왕이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 기억할 거야. 장수왕이 아버지였던 광개토 대왕 때 이미 한강 이북까지 진출을 했어. 그래서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아신왕이 알아서 머리를 조아렸죠. 당신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신왕이 항복선언을 했잖아. 근데 광개토 대왕 때는 상대적으로 고구려가 북방 지방에 관심이 많았어. 요동과 만주 지방으로. 근데 그 아들인 장수왕 때는 아예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진출하라 그래. 왜 이렇게 바뀌었죠? 광개토 대왕 때는 중국이 56국 분열기여가지고 북방 진출이 편했지만, 장수왕 때는 중국이 남북조 시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원하대. 아버지 때처럼 북쪽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장수왕은 이 중국 애들이랑은 균형 외교, 다원 외교로 둘 다 사이좋게 지내는 친선 관계를 맺고요. 화살을 남쪽으로 돌리죠. 이걸 위해서 고구려는 수도까지도 평양으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본격적으로 남진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위기죠. 백제 혼자임으로는 고구려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유왕 때 지금 이런 고구려 장수왕이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하고 있을 때, 또 백제에서 끔찍한 게 장수왕이 죽질 않아요. 뭐 계속 살아있어. 뭐 이건 뭐 좀비요. 그래서 장수왕이 살아있는 내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비유왕 때는
누구에게 돈을 돌려? 당시에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받은 건 고맙지만 너무 지나친 고구려의 간섭 때문에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던지고 독자적 발전을 모색하던 신라와 동맹을 맺어. 바로 나제동맹. 이 나제동맹이 결성된 게 바로 언제야? 비유왕 때야. 비유왕 때 당시 신라엔 눌지마립간. 원래 그 신라는 왕이란 칭호 못 썼죠. 이사금이란 칭호를 쓰다가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내물 이사금 때 내물마립간, 마립간이란 칭호를 쓰게 되죠. 그 신라의 눌지마립간과 백제의 비유왕이 나제 동맹을 시작을 한 거야. 결성.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안했던 백제의 계로왕은 신라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시 북조, 중국의 화북지방을 지배하던 북조, 북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계로왕의 북위국서 사건이야. 계로왕이 북위왕한테 장수왕 욕을 엄청 하면서 장수왕을 함께 칩시다 했는데 당시 장수왕의 균형 외교, 당시 중국의 남조 북조는 모두 고구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북위가 어떻게 했죠? 계로왕의 편지를 그대로 장수왕한테 캡처 떠가지고 장수왕 이거 봐요 일러 바쳤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가 쳐들어옵니다. 장수왕의 침입으로 결국에는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은 죽게 돼요. 고국원왕의 원수를 고구려가 갚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장수왕이 참 무서운 게 그거 알아요? 장수왕은 이 북위의 황제로부터 이 계로왕의 북위국서를 전달받고 바로 쳐들어오지 않아. 사실 바로 쳐들어갔어도 고구려의 힘이면 백제를 이겼을 거야. 하지만 백제도 만만치 않잖아요. 피해가 클 것 같으니까 쳐들어가기 전에 백제 국력을 약화시켜. 당시 계로왕의 취미가 바둑이었거든. 그래서 장수왕이 바둑 잘 두는 승려를 스파이로 보내.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를. 도림이 바둑을 기가 막히게 잘 둬. 그리고 계로왕한테 아슬아슬하게 져줘. 그러니까 더 잘하니까 일부러 져줄 수 있는데 티나게 져주면 기분 나쁘니까 진짜 막상막하게 승부를 벌이다가 한 끗 차이로 져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계로왕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원래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계로왕의 사랑을 받아. 엄청 이쁨 받아. 그러면서 도림 한 마디씩 하는 거야. 폐하는 이 불세출의 영웅이신데 살고 계신 궁궐이 너무 조그만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로왕의 사치를 유도해요. 그래서 백제의 힘을 빼놓고 딱 쳐들어가서 스무스하게 백제를 무너뜨린 거야. 이 도림의 이야기도 가끔 나와요. 자료로. 고구려의 스파이, 바둑 잘 되는 승려 도림. 자, 아무튼 계로왕은 결국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근데 계로왕이 뒤늦게 정신을 차려. 자기 아들을 불러.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망국의 왕이다. 나는 마땅히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다 죽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하지만 너까지 죽으면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니까 너는 부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로왕은 죽었지만 그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은 살아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고구려의 추격을 피해서 어디까지? 한반도 남부 웅진, 오늘날의 공주야. 여기까지 가서 여기로 수도를 옮겨요. 같은 천도지만 장수왕의 평양천도랑은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계획된 천도가 아니고 왕이 수도를 버리고 잃고 도망간 거기 때문에 왕권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귀족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귀족들이 왕을 무시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는 혼란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 한성에서 웅진으로 문주왕 때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했던 이 한강 유역의 금싸라기 땅을 잃어버림으로써 백제는 국력이 땅에 떨어져요. 더 이상 대외교를 할 만한 통로가 없어. 애초에 근초고왕이 활발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힘을 길렀잖아. 그래서 한성도 빼앗기고 국력도 약해지고 귀족들의 왕위 다툼으로 혼란에 빠져.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문주왕의 재위기간이 2년밖에 안 돼. 암살당했어요, 문주왕. 자, 그래서 이런 망해가는 백제를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동성왕이야. 동성왕은 나제 동맹을 강화합니다. 자, 여러분, 나제 동맹을 맺은 건 언제야? 그지? 한성 함락당하기 전이에요. 나제 동맹은 예방 차원에서 맺은 거야. 이미 계로왕 때 한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비유왕 때 신라의 눌지마립간이랑 나제 동맹을 결성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백제 입장에서 신라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딱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된 거야. 백제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신라를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라와의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강화하기 위해 백제의 동성왕은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소지마립관과 결혼 동맹을 맺어요. 소지마립과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동성왕, 문제가 뭐야?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이 백제의 귀족들이 왕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날뛰고 있잖아. 그래서 동성왕은 본인의 아내를 백제 귀족이 아니라 소지마립간에게 부탁해서 신라 귀족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백제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신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눌지마립간 때는 비교왕 때는 신라의 백제 비교왕 때.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백제 비교왕은 신라의 눌지마립관과 나제 동맹을 결성했고요. 한성 함락당하기 전에 한성이 함락된 이후에 백제 동성왕은 신라의 소지마립관과 나제 동맹을 강화하는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 둘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그 동성왕마저도 암살당하게 돼요. 정말 백제가 혼란기였죠.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건 무령왕입니다. 원래 일본에 건너가 있어서 이 사람 왕이 계승권자가 아니었거든. 근데 워낙 왕들이 많이 죽으니까 차례가 이 사람까지 온 거야. 일본에 건너가 있던 무령왕, 다른 말로 사마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백제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령왕은 귀족들을 견제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전국에 22곳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지에 22담로라는 걸 설치해요. 전국의 22곳의 중요한 요충지에 담로를 설치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전국의 주요 거점에 설치한 게 담로인데 중요한 건 우리 보통 전국의 주요 거점에 누굴 파견해요? 지방관. 그 지방관은 보통 귀족을 관리로 파견하잖아. 근데 이 22담로는 특이한 게 지방 22곳의 중요한 거점인 22담로를 설치하고 여기에 귀족 관리가 아니라 왕족을 보냈어요. 귀족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왕족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무령왕 때는 22담로를 설치했다. 키워드. 그리고 그 22담로를 담당하는 지방관으로 귀족이 아니라 왕족을 보냈다. 지방을 통제하고 귀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그리고 무령왕은 생각했어. 우리 백제가 잘 나갈 수 있던 이유. 활발한 대외교류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힘들지만 이웃과의 교류를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무령왕 때는 한동안 좀 소원했던 그 한성 함락 이후에 소원했던 중국, 일본 같은 이웃 나라들과의 대외 교류를 다시 활발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무령왕이 죽고 나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 무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무덤은 그 나라 문화의 정수야.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에서 나온 나라다 보니까 그 두 나라의 초기 무덤이 돌무지 무덤이라는 걸로 비슷했다고 했잖아요. 이 나라가. 근데 무령왕은 특이하게도 본인의 무덤을 벽돌 무덤으로 만들게 해요. 여러분, 벽돌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 전통 양식이 아니야. 중국 양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적 무덤을 좀 비교하면은 무덤, 우리나라는 돌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석탑이 되게 많았어. 우리나라는 돌이 많아서 보통 석탑도 되게 유행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 무덤 주요 문화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 많아서 보통 돌로 된 석탑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덤이랑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세 나라 문화의 특징이야. 우리나라는 돌이 많아서 석탑이 많고요. 일본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일본은 나무를 가지고 짓는 목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중국은 진흙이 굉장히 많았어. 중국은. 그래서 그 진흙을 구워 만드는 벽돌. 벽돌이 여러분 진흙을 구워 만든 거야. 그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만드는 전탑. 벽돌탑이에요. 전탑이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돌무지 무덤, 돌로 만든 문화재가 되게 많은데 지금 무령왕은 중국 고유의 양식인 벽돌로 만드는 무덤, 중국의 양식, 중국 고유의 양식인 벽돌로 만드는 무덤을 만들게 시켜요. 이게 당시 중국 남조의 양식이야. 그만큼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무덤은 중국 양식의 벽돌 무덤인데 본인의 시체를 그 보관하는 관이 있죠. 그 관은 또 일본 나무로 만든 관이었어.
그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라 일본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이런 무덤을 우리가 무령왕릉이라 그래요. 이런 그 무덤을 우리가 무령왕릉.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령왕릉은 무슨 무덤? 벽돌 무덤. 중국 양식의 벽돌 무덤이고 그 무덤 안에 있는 관은 또 일본 나무였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국, 일본과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런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당시 중국 남조가 양나라였거든. 야,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아도. 근데 양나라의 사신을 보낸 게 그림이 남아있어. 백제에서 중국 남조 양나라로 간 사신을 남긴 그림. 이게 양직공도예요. 중국의 중국 기록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 그림 봐봐. 여기 양직공도. 양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방문한 사신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거기에 무령왕이 보낸 백제 사신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백제 사신이야. 양직공도. 자, 그래서 양나라에 죄송합니다. 양나라에 방문한 그 나라의 사신을 그린 양직공도에 백제 사신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눈물겨운 노력 끝에 결국 백제는 이런 계로왕이 한성을 빼앗긴 이후 웅진으로 문주왕이 천도를 하고요. 동성왕 때 신라와의 결혼을 통해 나즈 동맹을 강화하고요. 무령왕 때 22담로를 설치하고 중국,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힘을 모은 백제는 드디어 6세기 중흥의 시기를 맞이할 뻔합니다. 왜 할 뻔하는가 말씀드릴게요. 6세기 백제 중흥의 절정 바로 성왕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금초고왕보다 더 많이 나와. 백제 성왕이. 성왕 때는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웅진에 땅 박힐 수 없다. 공주는 산악지방이라 방어하기 좋지만 해외로 진출하기에 다른 나라랑 교류하고 뻗어나가기엔 너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편한 이 넓은 평야랑 강을 끼고 있는 금강을 끼고 있는 사비로 천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의 부여 여기가 사비입니다. 여기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수도가 보시면 한성에서 시작했다가 문주왕 때 웅진으로 도망쳤다가 성왕 때 어디로 옮겨 넓은 평야지방이자 금강이 흘러서 이웃과의 교류가 편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 수도의 변화 과정 여기 나오죠. 한성에 근거지를 두었다가 웅진으로 옮겼다가 여기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여기로 옮겨야 돼요. 사비가 여기 보면은 여기 엄청 평야예요. 사비가 오늘 부여가 여기 평야지방이거든. 좀 적어놓자. 한성, 웅진, 사비. 이 사비는 평야지방이고 여기에 금강이라는 강이 흘러. 이 금강을 통해서 다른 나라랑 교류하기도 굉장히 편한 곳이었어요. 이런 수도의 변화 내용도 여기 선생님이 탐구자료로 실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비는 드넓은 평야와 금강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 있어서 금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나아가 다른 나라랑 교류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천도는 웅진천도랑은 달라. 웅진천도는 장수왕에게 두드려 맞고 계로왕이 죽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천도한 거라 귀족들에게 무실당했지만 지금의 천도는 철저하게 왕이 주도하에 계획하에 이루어진 천도예요. 자기들을 무시하던 웅진의 귀족들을 견제하고 새롭게 왕에게 충성하는 신진 귀족 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왕이 계획하에 한 천도고 당연히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고구려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아버지뻘인 그 부여의 전통성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바로 남쪽에 있는 부여다.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 명왕에게 멸망당한 부여의 혼과 정통성이 우리에게 왔다. 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꿔요. 그러니까 부여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라고 선언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다겠죠? 우리는 고구려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왕족의 성씨도 바꿔. 부여씨로. 부여씨로 성씨도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여씨라 그래. 그래서 성왕의 본명이
부여 명농이야. 그리고 수도 이름도 부여라고 바꾼 거예요. 자, 부여를 계승했다라는 고구려랑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제인들의 지금 비록 차선책으로 사비를 선택하긴 했지만 백제인들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죠? 그쵸. 온조가 나라를 만들었던 근거지. 백제인들의 마음의 고향, 장수왕에게 빼앗긴 한강이에요. 여러분들, 온조가 털을 잡고 백제를 연 곳, 백제의 시작, 백제의 근본은 바로 한강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고향 한강, 거기를 성왕이 회복해요. 세상에. 자, 성왕은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다시 회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일시적이라고 나와. 왜 일시적인지 알려드릴게요. 뭐 어떻게 백제가 고구려를 상대로 다시 한강을 뺏을 수 있었나요? 혼자 해보는 안 돼. 백제에겐 든든한 동맹이 있죠. 그쵸. 백제의 비유왕 때부터 신라의 눌지마리감과 함께 맺은 그 나제 동맹. 비유왕 때부터 이어져 오던 나제 동맹. 신라랑 함께 연합을 맺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빼앗아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래도 백제랑 신라가 힘을 합쳤다 그래도 어떻게 고구려를 상대로 땅을 뺏을 수 있나요? 당시 고구려가 엄청난 내분에 입사였어. 당시 고구려는 장수왕이 사망한 이후에, 장수왕이 되게 오래 살았잖아. 그 다음에 리더십의 부재, 혼란을 겪어요. 내분이 굉장히 심했어. 그래서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서 백제의 성왕과 당시 신라의 왕이 누구냐?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강을 빼앗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하류 지방은 백제가, 상류 지방은 신라가 가져가긴 해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이제 백제랑 신라가,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힘을 합쳐서 이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뺐을 때, 여러분, 자 봐봐, 여기 한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쳐봅시다. 한강. 하류 상류 구분할 줄 알아요? 네, 바닷가로 흐르는, 바다랑 가까운 쪽이 하류고요. 내륙 지방에 있는 게 상류예요. 자, 그래서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이 한강을 빼앗으면서 약속을 한 거야. 이 하류 지방은 백제가, 그리고 한강의 상류 지방은 신라가 갖는다 라고 해서 약속한 대로 하류 지방은 백제가, 한강 하류는 백제가 차지했고 한강 상류는 신라가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의 하류와 상류, 한강 하류와 상류 중에 어디가 더 좋은 곳일까요? 네, 하류 지방이 훨씬 좋은 곳이야. 왜 그럴까? 그치, 하류 지방은 어디랑 향하는 길이죠?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잖아. 근데 상류 지방은 내륙 지방이니까 바다로 갈 길이 없어. 당시 신라의 가장 큰 문제, 다음 시간에 신라를 설명하겠지만 신라가 삼국 중에 가장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신라는 바다로 통하는 길이 없어. 이 경상도 지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신라는 바다로 가는 길이 없다 보니까 중국이랑 직접 교류를 못했어. 늘 고구려를 통해서 혹은 백제를 통해서 중국이랑 교류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선진문물 수용이 가장 느렸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가장 큰 염원은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만한 창고가 필요했어. 그게 어디야? 한강 하류야.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신라의 진흥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아무리 그 예전 눌지 마립관과 비유왕 때부터 이어져 온 소중한 동맹이지만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진 않는다. 그래서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하고 기습적으로 한강 하류를 쳐들어가서 한강 하류를 빼앗아요. 한강 전체가 다 신라 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드디어 우리가 온조께서 도읍을 정하신, 온조께서 백제를 연 우리 고향 한강 하류를 되찾았다 라고 기뻐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믿었던 동맹인 진흥왕에게 배신당해서 한강 하류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신라는 한강을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백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통수받진 않았어요. 사실 백제도 신라를 통수칠 생각을 했어. 왜냐면 한강 자체가 너무 좋은 땅이야.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나눠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둘 다 통수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진흥왕이 좀 더 과감했던 거지. 백제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동맹에게 배신당하고 하류 지방을 뺏겼잖아. 그래서 근데 성왕은
한번 가라앉혀. 그리고 당장 복수하고 싶지만 사실 누가 봐도 신라도 견제하거든. 이 새끼들 복수하러 분명히 올 거야. 그래서 신라도 지금 경계심이 그렇게 달아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신라를 안심시키고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성왕은 비정하게도 본인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냅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거죠. 우리는 너희가 한강을 빼앗은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나제 동맹을 깨고 싶지 않다. 하고 훈기를 내는 거야. 그래서 딸을 시집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진흥왕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로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열었던 진흥왕이야. 진흥왕은 성왕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어. 아, 지금 나를 안심시키려 하는구나. 하지만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면 성왕이 더 견제할 거냐. 내 계략이 안 통했구나. 그래서 진흥왕은 성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겉으로는 서로 웃고 있어요. 하지만 뒤로는 서로 칼을 갈고 있죠. 그리고 결국 성왕이 먼저 칼을 빼듭니다. 성왕이 쳐들어가요. 어디로 쳐들어갔을까? 당장 빼앗긴 한강 하류 지방을 되찾아야죠. 아닙니다. 성왕은 오히려 한강은 분명히 신라가 견제하고 있을 것이다. 신라의 본거지를 쳐야 한다. 그래서 신라의 본거지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본거지로 쳐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관산성 전투입니다. 이 백제가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쳐들어가. 혼자 쳐들어가잖아요. 당시에 대가야. 나중에 배울 건데 금관가야는 이미 법흥왕 때 멸망을 했고 신라한테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대가야 그리고 백제의 오랜 친구 외 이 외랑 대가야의 군대까지 끌어들여서 대규모의 연합군을 만들고 신라 본토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신라군도 군대를 보내고 양국이 어디서 충돌하냐? 오늘날의 충북 옥천. 그 충북 옥천 지방이에요. 여기에 충북 죄송합니다. 글씨가 왜 이러죠? 옥천의 관산성에서 크게 붙어. 근데 이때 참 역사를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들 그 당시 백제의 성왕은 나이가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본인이 가장 믿고 있던 당시 굉장히 저기 좋네요. 천재적인 전략가의 면목을 보여주던 성왕의 아들 위덕왕 창왕이라 그래요.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 그래서 창왕에게 자기 아들인 위덕왕 창왕을 사령관으로 삼아서 이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삼고 보냅니다. 처음에는 이 성왕의 아들 위덕왕 창왕이 굉장히 잘 싸워요. 그래서 막 신라군을 연전연패시켜. 또 신라도 통수 맞은 거야. 신라는 당시 주력을 어디 집중했냐면은 한강 하류지방에 집중했거든. 근데 이제 본토로 쳐들어오니까 이제 처음에 되게 밀린 거예요. 근데 이 위덕왕 창왕이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몸살을 심하게 앓은 거예요. 그 소식을 성왕이 듣고 성왕도 아버지인 거야. 아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이 괜찮은지 보고 와야겠다 이래서 수도를 벗어나서 50명의 근위병만 데리고 한밤중에 아들을 보러 이 충북 옥천 지방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진짜 역사에 아는 게 당시 백제의 땅이었던 하류 지방 주력군이 집중해 있던 한강 하류 지방의 사령관이 이 신라를 돕기 위해 옥천으로 오고 있던 길에 마주친 거야. 이 50명의 호위병과 가고 있던 성왕을 그 잡은 거죠. 잡고 보니까 백제의 왕인 거야. 어머나 세상에.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당시 한강 하류 지방에서 지원군을 끌고 이 신라 본군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 법흥왕 시절 때 신라에게 정복당한 금관가야의 왕족 김요신의 아버지 김무력이었어. 이 사람이 이제 온 거야. 근데 빠르게 올 수 있던 이유는 이게 한강의 힘이야. 이 한강을 타고서 강을 타고 내려오니까 성왕도 바보가 아니거든. 당연히 한강 지방에서 지원군이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지원군이 성왕이 외항한 것보다 더 빨리 온 거예요. 강을 타고서. 이게 한강이 무서운 점이야. 강을 타고 내려오던 이 금관가야 출신의 김무력에 의해서 성왕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 성왕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연히 죽겠지만 나는 한평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나의 죽음만큼은 명예롭게 지켜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비정하지만 전쟁 중이야. 김무력이 말해요. 폐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못을 저지르면 죄인은 가장 천한 자를 시켜 죽입니다. 이래서 노비였던 도도에게 시켜서 성왕의 목을 잘라버려. 그리고 그 성왕의 목을
장대에 꼽고 이 지원군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백제군은 날벼락이죠. 갑자기 신라의 지원군이 왔는데 그 지원군이 누구를? 아니 수도에 멀쩡히 있어야 되는 백제왕, 자기의 아버지자 왕인 성왕의 목을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지금 설마 우리 수도가 함락됐나? 왜냐면 온 걸 몰랐단 말이야. 성왕이 한밤중에 몰래 급하게 50명만 데리고 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올 걸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도에 멀쩡히 있어야 되는 백제 왕이 아버지가 죽은 채로 목이 잘려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백제군이 당황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당황한 백제군을 양면으로 협공해서 신라군이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이 관산선 전투에서 성왕도 죽었고요. 백제군은 괴멸당해요. 사망자만 3만 명. 사망자만 3만 명이었고 연합군은 완전히 괴멸되고 이 후유증으로 대가야마조 신라 진흥왕에게 병합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제 동맹은 완전히 깨지게 돼요. 완전히. 자, 얘들아, 나제 동맹 정리 한번 해볼까? 나제 동맹. 왜 이러지? 진짜. 얘들아, 나제 동맹이 결성된 게 언제죠? 그죠? 백제의 비유왕과 백제의 글씨 진짜 죄송합니다.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립간.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립간 사이에 맺어지게 된 거죠. 한성 함락 전에. 한성이 함락된 이후에는 다급해진 백제가 나제 동맹을 더 강화합니다. 누가?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립간 둘 사이에 동맹이 더 강화돼요. 결혼, 혼인 동맹이죠. 그리고 언제 깨진 거야? 해체된 거는 이 관산성 전투에서 깨지게 된 거야. 100년 넘게 이어져온 동맹이 국익 앞에선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앙관청은 22부로 수도를 5부로 지방을 5방으로 정비했어. 그러니까 사실 성왕은 마지막에 이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 왕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죽어요. 얼마나 이때 그 신라가 되냐면 이 성왕의 목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신라에서 신하들이 밟고 가는 계단에다가 묻어버려요. 계단에다가 왕의 목을 묻어. 신왕의 묻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라의 신하들이 계단을 밟으면서 성왕의 목을 밟고 지나가도록. 이때부터 두 나라는 완전한 원수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제에서 의자왕이 즉위해가지고 막 신라를 공격하잖아. 막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40개 성을 빼앗잖아. 당시 대야성의 성주가 김충추의 딸과 사위였는데 죽여버려요. 토막내버려 시체를. 그래서 이때 분노한 김충추가 반드시 백제에게 복수하겠다. 그래서 처음엔 고구려에 갔다가 거절당하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키잖아. 이런 증오의 연쇄고리. 자, 아무튼 나머지 탐구 자료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나제 동맹 여기 제가 정리해놨죠. 뒤에 탐구 자료도 다 읽어보시고 문제, 백제 부분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가 꼭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